안녕하세요. 새 아내와 함께 삶을 즐기며 행복한 인생 2막을 시작한 남자입니다. 전 아내와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처음에는 전처와의 만남이 제게 완전한 지옥 같은 경험이었지만 의외로 반전 요소가 많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함께 풀어나가면서 즐기는 재미도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아내를 만난 것은 대학 후배가 아주 잘 맞는 여성을 소개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큰 미모를 자랑하거나 환상 같은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끌리는 미묘한 매력이 있었고 대화도 아주 잘 통했습니다. 취미가 비슷해서 더 많은 관심이 갔더군요. 저희 두 사람의 취미는 스쿠버 다이빙이었어요. 둘 다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있어서 바다로 자주 데이트를 가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랑을 키웠어요. 3년의 연애를 하고 날씨 좋은 봄에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평일에는 각자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말에 거의 매주 바닷가로 찾아갔어요. 초가을까지는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겨울에는 특별한 취미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사교성이 좋아서 주말에도 거의 매주 모임을 가고 들어왔어요. 진작부터 아내의 성격을 알고 있어서 밖에서 활동하고 들어오는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모여 당구장을 가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서로의 시간을 보내도 좋다고 했었죠. 그러나 몇 달 후 결혼 1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내가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신혼시기를 오래 즐기고 싶어 조금 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었는데 아내는 어느 순간 다른 생각을 했는지 아기를 낳자고 말했어요. 자기야, 우리 아기를 낳아 나 엄마가 되고 싶어. 결혼한 지 겨우 1년이 다 되지 않았는데 벌써 아이를 낳자는 건 좀 이른 것 아닌가요? 그냥 조금 더 신혼생활을 즐기고 집을 마련한 후에 아기를 낳자고 약속했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내는 지나가는 아이만 보면 엄마가 되고 싶은 모양이에요. 조금 빨리 가고 싶어서 나쁠 거 없잖아. 알았다. 알았어. 당신이 원한다면 얼른 만들어 보자. 자, 방으로 들어갈까? 결국 아내의 애교에 살살 녹아서 이세기간대 돌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아내가 심하게 걱정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두 사람 중 한 명이 몸에 이상이 있는지 병원에 가보자고 하더군요. 이에 나는 무슨 검사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생길 것이야 라고 말했지만 무조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지착해서 어쩔 수 없이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둘 다 건강하여 임신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계절에도 스쿠버 다이빙을 포기하고 집에서만 노력했지만 임신에 실패했습니다. 결혼 2주년이 다가왔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내는 임신에 대해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유모차 안에 앉아있는 아기를 보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 전에 입덧을 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문법으로 다시 작성하면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해서 병원에 가봤는데 아내가 상상임신을 했다고 하네요. 얼마나 간절했길래 상상임신까지 하는지 제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우울해하는 아내를 보며 계속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잠깐 임신 계획을 접고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부터 몸으로 하는 운동까지 많이 시작했고 낚시와 등산, 댄스 학원까지 다니며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죠. 그러자 아내는 예전처럼 밝아졌고 상상 임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활발한 부부 생활을 반년을 보내는데 아내가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여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퀴 2개 붙은 것이 무서워서 오토바이를 타변도 모른대 아내가 오토바이에 관심을 갖던 어느 날 중고로 한 대를 샀다고요. 여보,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는 게 왜 위험하다고 생각해? 보호장비를 차고 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그리고 그 정도의 스릴과 재미는 얼마나 큰지 알아?
당신도 한 대 사서 함께 타면 어떨까? 아, 여보, 나는 오토바이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 어릴 때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이후로는 바퀴 2개 붙은 것을 질색하게 되었어. 나는 당신도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으면 하는데 당신이 겁쟁이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내가 혼자 타볼게요. 앞으로 계속 주말마다 오토바이를 탈 테니까 당신은 다른 취미를 즐겨보는 게 어떨까요? 나는 오토바이를 타는 용기를 도저히 내릴 수가 없네요. 나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고 싶다는 걸 막으면 싸움이 될까봐 말리지도 못했죠. 결국 아내는 오토바이에 흠뻑 빠져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회사 갈 때마다 오토바이를 끌고 다녔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조금 질려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같이 해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바로 아내와 저를 소개해준 학교 후배였습니다. 후배는 아내와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서 저에게 형부라고 호칭했고 저는 처제라고 불렀답니다. 형부 이번 주에 남해 간다면서요. 거기 나도 데려가 줘요. 나도 스쿠버 다이빙. 자취증을 따서 처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걸 봤어요. 처제는 물이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취미로 무엇을 하나 도전하기로 했고 열심히 배우고 연습해서 자격증을 따셨다고 해요. 이번 주말에 어떻게 저도 데려다 주실 건가요? 나는 정말 너무 감사하겠어요. 거기 가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만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처제가 같이 가주신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생각해요. 또한 혼자 차를 타고 가도 외롭지 않게 될 거예요. 처제는 기뻐하며 곧 내게 스쿠버 다이빙을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함께 차를 타고 바닷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녔고 우리 둘은 친한 남매처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친하게 지냈다는 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스쿠버 다이빙을 5번 정도 다녔지만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퍼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문은 제와 처제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내용으로 퍼졌는데요. 이 소문으로 인해 예전에 친했던 친구들까지 전화를 해와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쟤는 당당하고 솔직하게 아니라고 말했고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 같은 취미 생활인 스쿠버 다이빙을 몇 번이나 즐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더 나아가 바람조차 피우지 않고 밤늦게 건강하게 집에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서 마침내 아내의 귀에 닿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불편한 소문이 난 이후에는 처제를 전혀 만나지 않게 되었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의 마음이 먹히지 않아요. 오늘은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모두가 당신과 채연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둘이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여전히 돌고 있어서요. 이럴 리가 없는데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건지요. 이제야 그 소문에 대해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사실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요? 당신은 내게 진짜 친한 동생 같은 존재인 채연과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건가요? 이제야 그걸 알았다는 거요. 제가 기미 없이 처제와 바람을 피웠다고 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소문이 퍼지면서부터 처제를 만나지 않고 있다고요. 처제와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갈 때마다 내가 당신에게 보고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바람을 피웠으면 정말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해. 괜히 소문을 믿고 오해하지 말아줘. 내 사랑하는 사람아. 아내는 오래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가 이내 내 말을 믿는다고 했어. 처제를 만나서 한 번 더 오해를 해소했다고 해. 그러나 소문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서 오랫동안 고통받아야 했어. 누군가 대학 동기 모임 카페와 아내 친구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저와 처제가 여전히 바람을 피고 있다는 글이 계속 게시되었어. 이후 제가 진짜로 바람을 피웠는지 의심하는 말들이 많아져 정말 힘들었어. 이에 아내는 집에 와서는 퇴근 후에는 오로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흘겨봤어요. 당신은 이번 주말에는 아무데도 가지 말아야 해요.
오늘도 카페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당신이랑 채연이가 바닷가에 같이 갔을 때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해요. 이제 나도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믿게 될 것 같아요. 여보, 이건 진짜 마녀 사냥이에요. 누군가가 작정하고 나랑 처제를 엿먹이려고 괴롭히고 있어요.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할까봐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같은 것으로 말이에요. 당신이 칠칠치 못하게 하고 다녀서 난 소문을 막으려고 우리 지인들을 고소하겠다고 해서라고 해요. 괜히 더 크게 소문 퍼진다면 당신이랑 내 직장까지 영향을 받아 백수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내 생각이 짧았네요. 그러나 자기야, 당신이 날 믿어주지 않으면 속상해. 그런 소문을 그냥 한 귀로 흘려들어도 되겠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돌아다니며 항상 당신 바람 피운 거 아니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흘릴까? 정말 진절이 나 허망하다고. 헛소문 때문에 저, 아내, 처제 그리고 처제의 남편도 다 골머리 싸맨다. 처제의 남편마저 처제와 나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대. 아내는 내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오토바이 타고 풀었다.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질자켓을 입고 장비를 착용하며 사흘간의 드라이브로 떠났어.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책임은 나에게 있다. 외박을 할 수 있게 했더니 소문 때문에 아내와 점차 멀어졌고 부부 관계를 살 수조차 없었어요. 아내는 이전에 소망했던 임신은 온전히 잊어버리고 제게 다가가면 항상 피해왔어요. 자기야, 우리가 언제까지 따로 방에 살 줄 알아? 우리가 함께한 지 2달이 넘었어.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닌 걸 알잖아요. 나는 뭘 알아? 당신과 채연이 진짜로 바람을 피웠는지 아닌지는 두 사람만 알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나온 건지요? 믿지 않아? 왜 이런 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 나를 믿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의지하고 살겠어? 스쿠버 다이빙을 간다고 했을 때 당신도 기뻐해서 행복해 한다고 했잖아. 나 혼자 가지 않고 당신과 함께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 했잖아. 처제가 잘 다닐 수 있도록 조언해 줬던 사람이 당신인 거 알아? 그런데 지금 와서 나를 바람 피웠다고 의심하는 거야? 나는 절대 그런 추잡한 짓은 안 했어. 제발 믿어줘. 사랑하는 사이인데 예전으로 돌아가자. 부디. 난 그렇게 결심했어요. 우선 내 몸에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불결하기 때문에요. 증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지내주세요. 그게 싫으면 이혼 도장 찍어 나가든가. 여러분이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이래서 남녀는 부부가 아니면 결코 어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큰 실수를 한 걸 깨닫고서 아내가 아닌 여자와는 말도 섞지 않았어요. 직장 내 여직원들이 말을 걸어도 몸서리치며 피해 다녔어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처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제 남편이 저와 처제 사이를 의심하는 게 너무 과하게 심해져서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망가졌다고 합니다. 결국 버티지 못했던 상황은 합의 이혼을 하고 헤어졌다고 해요. 그 연락을 받자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들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내는 얼마 후에 다시 웃음을 찾았어요. 소문이 다 퍼지지는 않았지만 나를 이해하고 믿어주기로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거의 4개월 만에 밥을 차려주더니 자기야 이거 전분할 위해 차려준 거야. 당신 왔어. 어서 앉아. 이제 찌개만 끓이면 완성이야. 여보, 괜찮은 거지?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극단적인 얘기해서 미안해. 오늘은 마음을 조금 털어놓고 싶어서 말이야. 너가 말한 게 맞았어. 헛소리 믿고 의심했던 거였어. 채연이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도 내게 바람피는 사람이 되면 안 돼. 항상 기다려왔던 말을 듣게 되니 눈물이 흐르네.
고마워, 내 사랑. 이제서야 내 말을 믿어주고 마음을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오랫동안 고생한 것 같아서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밝은 모습만 보여줄 테니 걱정하지 마. 고마워.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다른 여자랑 얘기도 안 할게. 거기론 알겠는데. 난 이제 괜찮아. 벌써 이야기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난 당신을 믿어. 어떤 소문이 들릴지 몰라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여러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처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보았어. 연락을 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어요. 자기야, 그러나 처남은 소문 때문에 이혼까지 해버려서 너무 안타까웠대. 처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녀 사냥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됐대. 심심하지 않아 자기? 아직 처남과 연락을 할 만큼 잘 지내고 있어? 응, 들었어요. 어디선가 혼자서 지낸 지역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소문이 도시 속까지 번져서 이곳에서는 살기 어려웠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프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한테는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미어지네요. 함께 계시면서도 저희가 처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안타까운 마음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소문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아내와 저는 서로 잘 지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함께 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마음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 같아서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졌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내는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해주셨고 저도 사랑에 빠진 남편으로서 함께 웃으며 지냈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도 잠시였고 보름 만에 다시 화가 난 얼굴로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표정이 왜 그래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날 걸지 마라. 기분이 안 좋으니까 거칠게 말하지 말고 내 방에 들어가. 여보, 왜 그래요? 또 내 소문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당신은 소문을 무시하겠다고 했잖아. 나를 믿어준다고 약속했던 거야. 아, 짜증나게 구네. 너 방으로 들어가서 박혀 있으라고. 내 얼굴을 보니까 우루탕이 터질 것 같으니까. 아내는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왔나요? 전보다 더 심하게 화를 내어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일의 정말 원흉은 제 자신이었으니까요. 고개를 숙여 조용히 방 안에서 입을 다물며 지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기분이 좋지 않아 하는 아내가 홀로 외출을 했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제가 어디 가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나갔어요. 이러다가 결국 제 결혼 생활도 처럼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그날 저녁에 들어오지 않았구나. 오토바이를 타고 멀리 드라이브를 나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급히 뛰쳐나갔어요. 차를 타고 인천의 한 대학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도착해서 전화를 준 사람을 만났더니 그가 제게 지하로 안내하더군요. 계단을 내려가서 영안실에 들어가게 됐고 숨진 아내의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두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해? 잘못은 제가 한 것인데 왜 당신이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오열하며 아내를 확인하자 경찰관이 사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오토바이를 타고 혼자 인천 바다를 찾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결국 누군가의 혓바닥에서 시작된 마녀 사냥은 저에게 아내를 빼앗아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영안실에서 실신한 후 정신을 차리자마자 아내의 장례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장모님께 연락을 취해 전하기 어려운 말로 사실을 전하고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일일이 부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비난을 매우 심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가 세상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변명을 하지 않고 비난을 겸허히 받았습니다. 장모님 또한 제게 모든 욕을 하시며
뺨과 머리를 심하게 때리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느냐. 조심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요. 내 딸을 살리고 싶어 하는 이 말씀이라면 장모님, 얼굴을 뺄 수 없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는데 마음껏 욕해 주시고 때리세요.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싫었던 것은 제게서 죽음을 준 비겁한 행위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라도 꼭 그 노예를 이어야 했었는데 무지한 채 가만히 있어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무의미한 생각이 무엇이든 장모님과 조문객들과 상관없이 욕설과 폭력으로 벌을 받아야겠군요. 주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물건을 쉽게 정리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크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아내를 당장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집안에서 몇 주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직장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퇴사 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내의 향기가 묻어있는 옷과 이불을 안고 끝없이 슬퍼했습니다. 그 기간은 매우 길게 늘어지게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어느새 흘러왔습니다. 음식은 배달을 시켜 먹으며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살아왔어요. 처럼 슬픈 일도 많았지만 밖에서 무슨 소문이 들릴지 두려워해서 난 거예요. 그래서 현관 밖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답니다. 저처럼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둔형이나 외톨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하지만 5년 동안의 사소한 생활로 인해 몸이 상하게 되었고 주름과 흰머리가 증가했어요. 주변 지인들과 부모님, 심지어 장모님까지 이런 내 모습을 다 아셨어요. 우리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울렸지만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저를 걱정하던 사람들은 결국 손을 놓았고 저라는 사람을 잊은 것 같았어요. 제 부모님도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다며 현관 밖에서 저에게 욕을 실컷 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택배 하나가 왔습니다. 제가 생필품을 택배로 주문한 것 중 하나인 줄 알았는데 박스를 열어보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내가 쓰던 일기장 몇 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처가에서 장모님이 보내주신 것 같았는데 왜 이제야 이걸 주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기장을 열어 아내의 글씨를 보고 무척이나 반가워했답니다. 첫 번째 장은 제가 결혼한 후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신혼 시절의 행복한 순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그것을 읽으며 마치 아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장을 넘기기 위해서는 하루를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내의 다른 한 권의 일기를 모두 읽고 다음 일기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제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어요.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까지를 모두 읽었지만 그 모든 것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내가 제게 모순을 주기 위해 썼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밝혀질 것입니다. 일기장을 들고 5년 만에 집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내의 진실을 알게 되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먼저 가위로 대충 잘라놓은 제 머리를 미용실에서 깔끔하게 깎았고 목욕탕에 가서 묵은 때를 벗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탔는데 너무 오랫동안 시동을 켜지 않아 방전이 됐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관리한 지 5년이 넘은 차를 타고 가는 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KTX를 타러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 언니로 불렀던 채연 씨를 찾아갔어요. 다른 후배에게 연락해 어디서 사는지 쉽게 알 수 있어서요. 처제를 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처제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형부, 오랜만에 왔네요. 응, 처제. 오랜만이야. 나 들어가도 될까? 들어오세요. 저는 처제 집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아내의 일기장이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처제가 커피를 가져다 주고 안부를 물었어요. 형부, 그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언니가 그렇게 된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언니 장례식에 찾아가지 못한 이유는 형부도 잘 아시잖아요. 그럼 다 이해해. 그리고 처제가 마음고생 많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아. 처제를 탓할 생각도 이유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처제 아직 혼자인 거야? 다 두고 떠났으면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지 그랬어. 에이, 제가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남자라면 무서워서 쳐다도 보기 싫다고요. 제가 전 남편이랑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알면 형부가 그런 말 못한다니까요. 하긴 처제나 나나 큰 피해자였지. 그런데 배우자들은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말이야.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 형부 오늘 절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그게 중요한 말을 하러 온 것 같은데요. 응, 정말 중요한 것을 가져왔어. 처제와 함께 봐야 할 것이 있어. 내 안에 일기장이 있는데 여기에 충격적으로 써져 있어. 말로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나을 거야. 저는 아내의 일기장을 꺼내어 처제에게 보여주었어. 10분 동안 처제는 몰입해서 일기장 한 권을 읽었고 곧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심하게 떨었어. 저는 처제가 이성을 찾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진정된 처제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 형부, 이 모든 게 사실이에요. 언니와 내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어요. 사유였다는 게? 이거 언니가 쓴 거 맞아요. 응, 맞아. 아내 필체가 확실해. 이거 장모님이 내게 보내준 거야. 나한테 그동안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셨어. 내가 안쓰러웠는지 이제야 진실을 밝힌 거야. 처제, 내 아내가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할 무렵부터 처제 전 남편 김상훈이랑 바람을 피웠어. 둘은 오토바이를 같이 즐기면서 급속도로 서로에게 가까워졌어. 거기 쓰여 있는 거 봐서 알지? 그리고 처제랑 내가 스쿠버 다이빙 하러 다녀왔을 때 바람났다고 소문을 낸 것도 내 아내와 처제 남편 김상훈이었어. 둘 다 우리랑 이혼하고 싶어서 만들어냈던 소문이지. 우리가 제대로 걸렸군요. 어떡해요? 탈모습을 쓰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내 형부였다. 내 남편이 내게 이혼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런데 언니는 왜 형부와 이혼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다. 그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김상훈이 처제와 이혼한 후 나에게도 이혼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불가사의한 일이었는데 아내가 어느 날부터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밥을 차리며 상냥하게 말했고 소문을 믿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나와 이혼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어쨌든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그 여인은 김상훈이 다른 여자와 바람피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자가 바로 김상훈이 재혼한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자식이 재혼식을 올릴 예정인 날, 제 아내가 그렇게 되었어요. 바람피운 남자가 다른 여자와 둥다리를 곧게 내밀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아서 재혼식을 올리면서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아요. 처음 전 남편이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이렇게 빨리 하는지 궁금했어요. 주변 지인들은 처제와 헤어지고 나서 즉시 결혼하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처제와 이혼한 후에 저희 아내와 그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정말 막장 같은 상황 아닌가요? 처제와 저가 겪은 충격을 조금은 이해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처제와 나, 한참 동안 일기장을 다시 읽고 대화를 나누며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한 처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형부, 같이 가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 김상훈 그 놈에게 복수하러 가자고요.
그래, 처제. 그 말 기다리고 있었어. 이건 우리 둘이 함께 해결할 문제니까 함께 가보자. 그 자식은 재혼하고 멀리 이사를 가서 살고 있던 거 알아? 지금은 부산에 있다더라. 내가 기차표 다 끊어놨으니까 바로 가면 돼. 그렇게 처제와 나는 준비를 간신히 마무리하고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있는 김상훈 그놈에게 어떤 복수를 해줄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제와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몇 시간 뒤 부산에 도착하여 우리를 시궁창에 빠뜨린 김상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울리니 재혼녀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김상호 씨의 친구들입니다. 부산에 온 김에 들렀는데 혹시 아내 계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분들이신가요? 제 남편은 아직 회사에 있는데요.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그렇다면 전화해 볼게요. 라고 말했지만 아니에요.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왔어요. 우리는 그냥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려 하자 재혼녀가 급하게 대답하면서 원하는 바를 말했습니다. 해주었습니다. 잠깐만요. 진짜 남편의 친구분들 맞으시죠? 서프라이즈 해주신다는 건 전화는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차나 한잔 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저와 처제는 빙그레하며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아이 둘이 있더군요. 4살인 아들과 2살짜리 딸이 놀이방에서 노고 있었습니다. 저와 처제는 전혀 상관없다는 눈빛을 주고받고 재혼녀가 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집안을 구경했어요. 그리고 괜히 의심받지 않으려고 김상훈에 대해 주저리 떠들었습니다. 재수 씨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서 뵀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제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두 분의 얼굴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상훈이는 아직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군요. 아, 그게 참 가슴 아프네요. 자식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얘길 듣니 또 드라이브 차원에서 바람을 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제 아내를 그런 방식으로 만나왔으니 그렇게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을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 어두워질 때쯤 김상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와 처제는 주방에 숨어 있다가 그 자식이 가까이 왔을 때 깜짝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소리쳤을 때 김상훈은 깜짝 놀라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뭐야, 니들이 여기 있는 거야? 상훈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재혼해서 잘 지내고 있니? 애를 둘이나 싸질러 놨더라. 야, 그런데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애들 돌잔치 때 왜 연락하지 않았어? 형님,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얘기합시다. 채연이, 너도 할 말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해. 저와 처제는 눈빛을 주고받고 바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아내의 일기장을 전혀 모르는 결혼한 재혼녀에게 넘겨주고 읽게 했고 바닥에 자빠져 놀란 김상훈을 응징했습니다. 전 저희 손을 더럽히지 않고 때려주는 무언가를 찾던 중에 거실 바닥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플라스틱 칼이 2자루 놓여 있었어요. 처제와 저는 그걸 하나씩 잡고 김상훈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흥분한 처제가 장난감 칼로 김상훈의 그곳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너는 문제였어. 이것을 달고 있어서. 나, 언니, 그리고 거기 있는 내 마누라는 돌아가면서 바람을 피웠던 거야. 이 더러운 개자식아, 그게 부족해서 나와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이혼까지 하게 될 거야. 또 언니가 세상을 떠난 이유를 어떻게 내 놈이 그 사이를 함부로 도는 바람에 여러 여자가 피해를 받잖아. 다리를 벌려 내 놈의 그것을 떼어버릴 테니까. 처제의 말이 끝나자
나는 소리치며 장난감 칼로 궁둥이와 배를 사정없이 패주었습니다. 쓰레기 자식아, 난 내 놈 때문에 5년 동안 자책을 하면서 살아왔어.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세상을 떠난 줄 알고 불행하게 억지로 살았단 걸 연명했다고. 그런데 내 놈은 내 아내 말고 바람을 피운 여자랑 재혼하고 아들 딸까지 낳고 호강하면서 살아. 이러면 불공평하지. 김상훈, 우리가 당한 고통을 똑같이 아니 100배로 느끼도록 해주마. 이 개자식아.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야. 형님 와이프가 먼저 나를 꼬셨다고요. 제가 친한 사람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렸는데 계속해서 나한테 둘이 됐다고요. 그래서 결국 꼬임이 넘어가서 바람 피운 거야? 아, 그러셨어. 그럼 내 아내랑 바람 피우면서 저 여자는 왜 만나셨을까? 아, 처제랑 모르는 사이에서 바람 피웠구나. 못 같은 자식이 어디서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고 있어. 넌 그냥 발정나서 많은 여자들하고 바람핀 거야? 너 이 새끼 지금도 바람 피우고 있지? 요즘도 오토바이 타러 나간다면서 내가 내 마누라랑 놀아날 때 한 짓이 오토바이 타는 거였으니 지금도 레퍼토리가 똑같겠지 뭐. 여하튼 넌 처절하게 인생 조직이 될 거야. 그러기 전에 일단 맞자. 다리를 벌려내 처제가 내놓은 것이기를 떼버린다잖아. 처제와 제가 난동을 부리는 와중에 김상훈의 재혼녀는 조용히 앉아 제 아내의 일기장을 정독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충격적인 이야기를 모두 읽고 나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있더군요. 그러더니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등을 콕콕 찌르며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채연 씨도 이야기하셔야죠.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저기요, 그 말에도 이 자식과 계속 살고 싶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자 재혼녀가 장난감 칼을 저희에게서 빼앗아 두 손으로 김상훈 그 놈을 사정없이 갈겨 때렸습니다. 우리들이 한 것보다 더 세게 때리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한 발 물러서서 재미있게 구경했습니다. 재혼녀는 우렁찬 머슴 목소리를 내며 온전히 바람 피웠네. 그 발전한 짐승 새끼야. 날 만나는 동안 바람 피웠다고. 나한테는 일단 마누라가 바람 피워. 위원회에서 상처가 크다고 동정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 내용을 약간 과장한 거였어. 나랑 결혼하는 날 너 때문에 사람이 저승으로 간 걸 너무 신경 안 썼냐고. 악마 같은 놈이었어. 에이, 채연 씨가 말한 대로 너 중 하나를 조져야겠어. 다리를 벌려. 여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말로 해결하자. 과거 일을 지금 와서 또 다시 어떻게 해야 하냐고. 갑자기 말을 멈췄다. 당연히 이혼이야. 너 같은 놈은 소송에서 쓴맛을 좀 보는 게 좋겠어. 내가 내 뒷조사해서 아직도 바람피는지 확인할 거야. 재혼녀는 그렇게 계속 말하며 지겨움 없이 매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강도가 세져서 말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재혼녀가 경찰에 잡힐 것 같았거든요. 장난감으로 사람 하나를 잡을 수 있다는 걸 그날 알게 된 거예요. 저희한테 응징을 당한 김상훈은 빈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느새 둘이었던 저희는 셋이 한편이 돼 김상훈 조직이 작전에 돌입했다는군요. 소문으로 저와 처제 인생을 망쳐버린 놈이니 똑같이 소문으로 끝장을 보게 해줄 계획이었지만 저희는 진실된 소문을 내서 초전박살을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김상훈 그놈이 여태껏 저지른 짓만 해도 엄청났으니 저희 입에서 소문이 퍼져나가면 제대로 끝장을 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재혼녀가 김상훈의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 아내 일기장 내용을 옮겨 적어서 올리고 저와 처제는 김상훈이 사는 부산의 지역 방송국에 제보를 했습니다. 끔찍하고 추악한 일을 한 가닥 말했더니 즉시 취재가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다음날 방송국에서 재혼녀의 집에 방문해 저와 처제와의 긴 인터뷰를 진행했고 재혼녀에게 그동안 속고 산 기분이 어땠는지에 대해도 물었습니다. 김상훈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방송 인터뷰가 끝난 후 수색을 위해 찾아보았으나 실패했습니다. 저와 처제는 부산에서 더 머물며
그 자식의 최후를 살펴보기로 결정했어요. 숙소를 예약하고 매일 아침에 김상훈과 관련된 지인, 회사 동료, 그리고 친구들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며칠 후 부산 지역 방송에 김상훈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반응이 매우 뜨겁게 나타났고 지상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의 PD가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매우 기뻐서 어느 때든 부산에 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부산에서 처제와 함께 숙소에서 생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상훈을 해치우기 위해서였죠. 결국 몇 주 후 김상훈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가려졌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아봐서 소문이 급격히 퍼져나갔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은 사항은 재혼 여성과 연락을 취해 전달받기로 하고 처제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제는 제가 직업도 없고 시간이 많으니 며칠 동안 자기네 집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제게 배신당한 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며칠 동안 머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밀린 이야기를 나누고 그동안 지옥 같은 5년을 어떻게 버티며 살아왔는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재혼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김상훈의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스피커폰으로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와 처제는 소리를 크게 해서 재혼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분 다 잘 지내시죠? 전화를 했던 이유는 김상훈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자식이 어젯밤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귀를 크게 열고 다시 말해달라고 했어요. 어젯밤에 바닷가에서 발견되었어요. 유사한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명복 같은 건 빌어주지 마세요. 그런 인간 말종 같은 놈은 지옥에나 떨어질 겁니다. 그 자식은 그쪽 말대로 오토바이를 타러 나가서 바람 쐬고 다녔다고 하네요. 알아보니 오토바이 카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제 남편이 사귀었다는 것은 눈에 띄는 일이 아니었다고 해야겠어요. 정말 충격적이어서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회사에서 해고되어 잠수 타게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지갑 어린 짓이 소문이 나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나 봅니다. 더구나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기댈 곳이 없어서 그랬나 봅니다. 제게는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재혼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며 인간 쓰레기를 치워줘서 고마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험금과 김상훈의 재산을 모두 얻게 되었으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나중에 재혼할 생각이 있으니 가엾게 보지 말아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웃으며 잘 지내라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나와 처제인 채연이는 복수의 끝을 보게 되었군요.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채연이가 갑자기 날 안아주며 심장이 요동쳤어요. 왜 그래요? 형부 아닌 오빠, 떠나지 마요. 내 곁에 있어줘요. 나는 그동안 지옥 속에서 살았는데 오빠가 나를 구해줬잖아.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줘.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지. 이제 천국이 어떤 건지 보여줘야 돼. 채연아, 이것 좀 놔줄래? 나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가봐야 해. 오빠 때가 싫은 거야. 난 오빠랑 함께한 2달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좋았다고, 덕분에 인생을 사는 맛을 느꼈다고 채연이를 살짝 밀면서 대답해줬습니다. 재원아, 내 집을 팔고 내려올게. 내가 가진 게 그 집 하나뿐이라서 그거라도 팔아야 너랑 같이 살지 뭐야. 오빠 그럼 나랑 같은 마음이지? 그럼 당연하지. 나도 너랑 함께한 2달이 내 인생 최고로 스릴 넘치고 재밌었어. 결과가 조금 찝찝하기는 하지만 말이야. 재원아, 이제 우리 소문 따위는 무서워하지 말자.
우리가 한 집에서 살다가 재혼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소문을 내자. 떳떳하게 말야. 그래, 이제 우리가 누명을 벗었으니 아무도 이상하게 말하지 못할 거야. 오빠, 얼른 집 팔고 내려와야 해. 당연하지. 이제 내가 갈 곳은 채연이 내가 있는 곳뿐이야. 빨리 다녀올게. 저는 5년 넘는 세월 동안 함께 마녀 사냥을 당했던 채연이에게 입맞춤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서 아파트를 내놓고 아내가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 찾아가게 됐죠. 저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사진과 유골함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년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뿐만 아니라 그 남자 때문에 저승까지 가느냐. 정말 한심하고 멍청해서 너의 사진을 보는 것이 역겹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진실은 밝혀졌으니 더는 너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무관심보다 더한 벌은 없을 거라고 내가 판단했으니 죽는 그날까지 너를 떠올리는 것 따윈 없을 거야. 아, 지옥에서 김상훈을 만나겠어. 거기서 연애를 하던 재혼을 하든 알아서 해. 난 관심 없으니까. 이제 너는 영원히 아웃이야. 그럼 나는 간다. 그렇게 무관심한 태도로 욕을 툭툭 내뱉고 있어. 납골당을 나와서 버렸어요. 아내가 듣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마음을 새로 고쳐 살기 위해 찾아간 거라서요. 사흘 후에 부동산 중개인이 우리 집으로 오겠다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집안의 모든 소지품들은 폐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내와 함께 사용했던 물건들이 너무 보기 싫어서 중고로 팔지 않고 그냥 용달차 2대를 부르고 깨끗하게 치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채연이가 있는 곳으로 떠났어요. 소문으로 영혼이 번쩍했던 우리는 서로를 보살피며 함께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끝나면 약간 아쉽죠. 그래서 한 가지 더 행복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채연이와 함께 살림을 꾸려온 지 5개월 만에 아이가 들어왔어요. 현재 제 아내인 채연이는 태교에 전념하고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함으로써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비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불쌍하고 황당하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겪은 저를 가엾게 여기실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의 아내와 내년에 태어날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